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하고 있고 또 관련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하고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 주요한 인물들을 제가 마음대로 골라가지고 만나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앱을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 앱을 개발하셔가지고 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글로벌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허중영 대위님을 모셨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소개를 잠깐 하실까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신경과 전문이고, 이제 그 의무복무 때문에 현재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중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이름이 뭐죠, 코로나 앱이? 네. 처음에는 코로나19 트라이아지라부터 네. 시작했거든요. 그 의료진용 앱이라서 트라이아지 선별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업 일반인 대상으로 체크업이라는 단어를 좀 더 친숙하게 해서 두 번째 앱이 나오고 그 뒤로는 체크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 이제 그 되게 특이하시게도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의사이시잖아요. 제 채널에 이제 진로 상담해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뭐 헬스케어도 하고 디지털 쪽도 하면 다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디지털로 시작을 하거나 뭐 컴공과 이런 걸로 아니면 뭐 헬스케어, 뭐 의과대학을 가시든 생명과학을 하든 이런 걸로 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외적이게도 이 둘 다 잘하시는 분이 드물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분이 대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 그 영상 봤는데 혹시 저를 떠올려 주실까 간절히 바랬는데 큰 영광입니다. 또 그런 분이 정말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분들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래밍도 하시고 또 의사가 되셨는지가 궁금해서 뭔가 보통 이런 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2년 동안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가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IMF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로드러너 뭐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ADSL이 미국에 처음 보급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ADSL이 나왔을 때쯤에 이제 월드와이드웹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그래서 처음 접했는데 와 진짜 정말 너무 설렜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파급력이 너무 커서 그때 제가 맨날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이터 가서 놀지 않고 이 www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뭐 강좌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다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혼자 이제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독학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4학년? 예, 그러면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10살, 12살?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뭣도 모르는 시절에 뭘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그 코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할 정도로 그때는 간단했는데요. 네. HTML이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런 자료를 누구랑 공유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 어떻게 보시면 사실 대표님께서 책 쓰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에 좀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대위님 처음 뵀을 때가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메디스태프라고 하는 맞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행사에서 그 강연자로 이제 앞뒤로 그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인공지능 일반적인 의료 인공지능 얘기했던 것 같고 그 인공지능 실제 개발하셔가지고 그 논문 쓰셨던 그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뭐 그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논문 주제 자체는 뇌졸중 환자들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딱 그 시점에 변수들만 갖고 3개월 뒤에 이 환자의 후유증이 얼마가 될 건지를 이제 예측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졸중 환자들 처음에 왔을 때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치료가 굉장히 침습적인 치료가 좀 많아서 네. 자칫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정말 이대로 놔두면 나빠지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여하튼 그래서 그 인공지능 논문 그때 막 텐서플로우 베타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직 정식 버전 안 됐을 때라서 초기였는데 그때 이제 아주 사실 간단한 모델인데 쉽게 개발을 했고
이제 데이터 정제가 오래 걸리죠, 언제나. 그래서 쉽게 개발을 했는데 초반이라서 잘 좋은 학술지에 논문이 억셉트가 돼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딥러닝도 보면 또 독학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학 가셔가지고도 계속 코딩을 쭉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좀 그 코딩이 어떻게 보면은 제 탈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의대 수업이 이렇게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수업이 많았는데 네. 그런 약간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제가 되게 지칠 때 이런 걸로 좀 창의력을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면서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서 그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저희 구독자 중에서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질문지는 없지만 제가 그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 의대는 왜 가신 거예요? 그 공대 다닐 때 제가 이제 동양벤처캐피탈의 배인탁 교수님 이제 대표님 이제 운 좋게 강의를 들으면서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창업을 하면서 사실 네, 스타트업을 또 한번 그 작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사실 완전 그냥 뭐 의대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이쪽의 길로 가야겠다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공과 전공을 하시면서 대학생 때 창업을 작게 하신 거였죠. 예. 왜 의대를 굳이 갔냐라고 하는 게 그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뭘 하고 싶은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임팩트를 진짜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다 보니 그러다 보니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의학이 가장 어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는 아시다시피 어떤 배려가 굉장히 높아서 의대에서 의사가 되고 나서 사실 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그때는 또 이렇게 막 조합하고 디지털 IT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제가 건드리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경영대 나온 선배들 막 많이 조언을 구했는데 다들 일단은 의대 가는 게 나쁘지 않다. 네가 갈 수 있으면. 이래서 그 워낙 되게 예외적이기도 하시고 또 특이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자꾸 그런 질문들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그 코로나 앱 혹은 이제 다클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요거 설명을 이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어떤 앱인가요? 기능이 지금 보면 크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전반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타겟층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일반인용, 그러니까 미확진자용이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요. 확진되지 않은 일반인용이 있고 또 확진된 환자와 그 환자와 연결되어 있는 의료진용 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직관리용이라고 하는 이런 앱 세 가지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벼운 것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일반인용, 미확진자용은 그냥 어떨 때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이렇게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데이터 기반은 아니고 전문가들 실제로 진료 보시는 6분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 쓰고 갔었어요 한번. 그러신가요? 네, 저는 제가 되게 초기에 그 3월 그러니까 막 되게 피크를 찍을 때 열이 좀 나가지고서 와이프랑 같이 이거를 쓰고 그 검사 받는 게 낫겠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저는 사실 보니까 인플루엔자였어요. 독감이었는데 하여튼 네, 저도 이게 그 수혜를 받은 사용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생각보니까 블로그에 그걸 써주셨던 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조직 관리용.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거 이거는 이제 중소 규모의 조직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모든 구성원의 사실 매일 증상과 체온을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매번 뭐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뭐 카톡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서 그걸 관리자가 받는 형태의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 확진자용 요 앱이 되겠는데요. 결국에 이 앱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목표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확진자가 우리가 많이 발생했을 때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다 입원 치료할 수 없다. 이럴 때 누구를 치료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치료를 잘 못하면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 괜히 의료 자원이 낭비가 되고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 못 받아서 죽고 이럴 때 사망률이 높아지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에도 이거는 백업이 되는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자. 이게 목표인 네. 겁니다. 네, 정해진 의료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인공지능으로 한다인 거고 국내 확진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AI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환자가 나빠지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품은 앱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앱은 지금 그러니까 미확진자용은 서비스하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렇죠? 약간 저희가 좀 포커스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게 어떤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목표에서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곧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메인 그 기능이니까 세 번째는 얼마나 쓰이고 있어요? 조직 관리용으로는요? 이게 사실 군 내부에서 전체 다 사용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서는 뭐 1시간에 8만 명 가입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모님이랑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사적인가요? 뭐 하십시오.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제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서버가 터졌어요. 사실.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갑자기 1시간에 막 6만 명 접속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런 걸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막 식사하다가 말고 갑자기 막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노트북을 꺼내서 식탁에서 막 미친 듯이 하다가 결국 한동안 초대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너그럽게 봐주셨는데 어쨌든 네. 근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셔서 그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몇백만 건의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하여튼 난리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도 되게 많이 희생을 하시면서 개발 유지 보수를 하셨군요. 뭐 희생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되게 감사하죠. 네. 그 두 번째 요 메인 앱에 대해서 확진자용 앱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모든 환자에게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생활 치료소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좀 그냥 기다리면 나아지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마 그 앱을 쓰는 게 중환자가 되실 분들을 미리 골라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네. 결국에는 되게 간단하죠. 이제 환자들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랑 되게 감사하게도 협업을 해가지고 국내 확진 환자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환자가 30일 이내에 안 좋아지는지를 레이블링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환자들 나빠졌다, 괜찮았다. 이걸 체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환자가 안 좋아졌는지가 딱 구분이 되고 그걸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봐라 이런 환자들이 안 좋아지지 이제 너 이런 환자는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가요? 네. 그렇게 만든 인공지능 나중에 논문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조금 미리 조금 말씀해 주시면. 네, 약 90%입니다. 네. 저희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네,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앱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측 모델이 아니면 이거 없으면 원래 어떻게 해요? 완전 의사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냥 감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책임서 어차피 의사 선생님 책임지는 거지만은 여하튼 사실 힘들고 본인도 이제 맞겠지라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뭐 2명 중에 1명 골라라 하면 조금 더 나은데 100명 중에 10명은 좀 다릅니다. 이게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근거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의 어떤 어시스턴트가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 글로벌리 봤을 때의 그런 그 중환자로 그 발전할 환자를 미리 골라내는 뭐 인공지능이나 다른 모델들이 혹시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 네.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점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환자가 더 위험해질지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예측력이 높을 거라는 생각되는 변수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아주 너무 갑자기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세요? 네네네. 나이? 그렇죠. 너무 정확하시네요. 너무 정확하시네요.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 진료 직접 하시는 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환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고령 환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자분들은 뭐 체스트 엑스레이 결과,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 결과라든가 아니면 피 검사 결과 이런 거를 넣고 싶어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왜냐면 그건 어떤 측량 가능한 지표이고 네. 어떤 전문적인 지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모델들을 보통 만드세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근데 저희의 목표를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거고. 실제로 이걸 현장에 도입해서 환자를 살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누구를 검사를 할지를 선별하는 이런 과정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이 환자를 정말 입원시켜서 피검사나 엑스레이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 집에 가서 쉬러 갈 것인지.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지만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그냥 웬만해서 딱 봐서 괜찮으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논문으로만 나오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앱이 된다거나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앱이 거의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혹시 한국이나 사실 한국은 지금 확진자 수 대비 의료 자원 같은 게 되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활용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혹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이제 첫 번째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홍보하지 않았는데 이 전체 접속자의 50%가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뭐 여러 군데 퍼져 있고요. 네. 몇 개국어로 번역해서 하셨었죠? 처음에 윤상철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5개 국어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 다클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오늘 혼자 나오셨지만 이제 많이 강조하셨던 게 혼자 힘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윤상철 교수님 말씀도 하시고.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앱에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되게 여러 그 의사분들과 다양한 분들 참여하시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로 발전했단 말이죠.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 사실 뭐 완전 처음에는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정말 퇴근하면서 혼자 그냥 뚝딱뚝딱 그냥 오타쿠처럼 이제 만든 앱이었는데 이거 하루 만에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만에 저는 이거를 개발할 수 있다. 네, 정말 슈퍼 개발자십니다. 네. 아닙니다. 저 그냥 원래 혼자 이렇게 맨날 집에서 이러고 놀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다행히도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근데 그 간단하게 만들었던 앱이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이제 윤상철 교수님, 그 다음에는 또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유란 교수님, 그 다음에는 또 연세대학교 이제 인지연구소의 우리 장진규 교수님, 다 연대 분들이시네요. 그러게요. 좀 저희가 뭐 연대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고 모든 학교를 사랑합니다. 포공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윤상철 교수님이랑 장준 교수님이 사실은 저한테 밤에 9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찾아뵀더니 윤상철 교수님이 자, 허준 선생님 이거 아깝지 않아요? 더 키우고 싶지 않아요?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저도 데이터 기반의 뭔가를 만들고 싶은 게 워낙 있었기 때문에 더 스케일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심을 해서 이제 장준규 교수님이랑 윤상철 교수님, 박일영 교수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이제 한덕재 선생님이라고 현재 지금 이제 같이 하고 계신 호흡기내과 선생님도 처음부터 계속 자문을 하셨고. 네, 군의관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 훈련소 같은 방 썼던 친한 형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저희 사령관님, 의무사령관님께서 전 의무사령관님이신데 워낙 이런 IT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엄청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석웅 장군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석웅 장군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역하셨는데 이분께서 워낙 그런 쪽에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이 얘기 듣자마자 너무 좋다. 이래서 이거는 적극 지원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합심해가지고 일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뭐 다들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추다 보면 밤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밤 11시부터 이제 줌으로 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제가 뭐 장군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셔가지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때 기억나는 게 이게 또 재정적으로 그냥 그 사무실도 없고 그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셔가지고 되게
좀 고민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막 페북에 그냥 공유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네, 제가 아주 뭐 도움 주셨어요. 저는 도와드린 게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연결되셔가지고 뭐 아주 구글에서 또 인정을 받으시고 또 WHO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되게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게 됐잖아요. 구글이나 WHO까지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구글은 좀 명확하긴 한데 네. WHO는 정말 모르겠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사실 대표님께서 진짜 처음부터 계속 도와주겠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영광이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그냥 아닙니다. 페북에 공유해드리는 것 정도?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서 네. 뭐 온오프믹스의 양준철 대표님 제가 원래 되게 오래전부터 알던 친한 형이어서 뭐 스타트업 그때 할 때 알게 돼서 이제 그 형도 많이 도와주셨고 뭐 고벤처 포럼의 고영 회장님, 네. 다음 세대 재단의 이제 방대욱 대표님, 뭐 아니면 이두희 선배님 등등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되게 된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다음 세대 재단의 방대욱 대표님이 네. 이제 이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구글에 계신 이제 정재훈 변호사님, 정재훈 변호사님께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구글로 타고 들어가서 이제 구글 본사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WHO는 그때 이제 5월 초에 저도 기억나는 게 밤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스팸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WHO 뭐 이런 거 오면 스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스팸이 왔는데 저 같으면 그냥 지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혹시 몰라서 봤는데 거기 내용이 이제 그 게렛 멜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헬스 아틀라스 DHA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 WHO 한 부분인데 거기 담당하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께 그쪽 측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코비드 19 관련된 DHA 사이트를 앞으로 오픈할 예정이니 미리 좀 오픈하기 전에 좀 등록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 메일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뭐 앱이 3개인가 4개인가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시는 거죠? 글로벌에서 3개, 4개 안에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등록해놓고 나니까 3번째더라고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재정적인 게 가장 컸고요. 저희가 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코로나 관련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솔루션을 30개를 선정해서 이제 펀딩을 좀 지원을 했는데요. 그 평균 펀딩, 그러니까 전체 얼마 줬다라는 게 나와서 평균 얼마 받았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의 3배를 받았고, 그래서는 이제 또 워크숍을 저희가 구글에서 하는데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연구자들 다 모여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서로 뭐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심사했던 그 구글 헬스의 시니어 이그제큐티브이실 것 같아요. 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분께서 저희 서비스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시면서 이거는 어떤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래서 전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좀 말이 샜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세게 되는군요. 자랑을 제가 끝없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랑하라고 부른 건데요 오늘.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구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외랑 많이 연결을 해주시고 여러 연구자들끼리 네트워크도 좀 형성해주시고 이런 게 정말 큰 도움이 됐고 구글에서 이제 지원받는다라는 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스탠포드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위, 2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작게 일단 혼자서 시작하신 거였는데 이제 그 주변에 조력자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커져가지고 이제 구글도 연결되고 WH도 이제 주목하시고 하는 되게 어디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게 코로나 위기에서 이런 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일단 군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군인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군인이신데 이런 일들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제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사령관님 서공 장군님께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모든 간부님들께서 그러니까 직원분들이시죠. 정말 많이 도움 주셨습니다. 막 퇴근을 미뤄주시면서까지 프로젝트를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의무사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 이제 그냥 홍보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상황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군으로서의 어떤 가지는 책무, 어떤 국가적인 의무 이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가끔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여쭤보잖아요. 사실 이렇게 왜 열심히 하시냐. 네. 그럼 어차피 돈도 다 월급이고 한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사명감이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굳이 돈을 더 주는 다른 직종을 안 택하고 여기서 일하는 거는 이런 게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저 별일이 없으니까 이제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딱 팔 걷고 나서는 네.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사회에 희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이게 약간 오글거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그래서 지금 이게 비영리 모델이고 뭐 무료 앱이잖아요. 그 비영리 모델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그게 사실 뭐 비영리 모델 이렇게 고소한다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직 광고 같은 것도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그런 걸로 돈 벌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이제 이게 그냥 비영리 모델을 고소한다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의 포커스가 돈이 아니다라는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저희의 목표는 진짜 지금도 너무 명확하거든요. 환자를 살린다. 이게 진짜 정말 목표고.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가 계속 이제 사실 이전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살리는데 기여한다라는 유스 케이스가 전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사실 이게 정말 그런 거를 증명해 볼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메디컬에서 굉장히 메이저 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환자들한테 또 중간에 저희가 사실 투자 제의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하고 싶어요. 돈을 버신다고 하시면. 네, 근데 저희가 정말 정말 영광이고 감사했는데 저희가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돈이라는 게 사실 엮이기 시작하면 어떤 방향성이 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돼서 물론 그런 의도셨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좀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